편집 기자가 본 편집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은 동아일보 김남준입니다. 좀 난감하네요. 강연을 들어야 할 사람이 강연을 하게 돼 무슨 거꾸로 타임 같기도 하고, 저에게 발표를 맡기신 편집기자협회 신희섭 회장님의 역발상 정신을 받들어서 저도 이건 강연이 아니다, 제가 강연자인 척하는 연극놀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해보겠습니다. 사실 편집은 놀이로 즐길 때 가장 만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발표 주제를 뭘로 잡을까 생각을 하자마자 이상하게도 딱 떠올랐던 한 단어가 바로 탈주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뭔가 깝깝한 상황에서 탈출해 아무데나 뻗어나가고 싶은 무의식이 탈주와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제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 같고요. 나에게서 탈주해 독자와 세상에게 나아가는 확장, 그리고 나라는 한 편집자에서 탈주해 모든 편집 동료분들께 나아가는 확장, 그리고 틀에 박힌 편집에서 탈주해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나아가는 확장을 꿈꿔보며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광고 등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과 신문 편집이 만나는 콜라보 교차점, 영감과 힌트를 얻는 지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역량은 안 되기에 저는 수많은 물음표들을 쓰나미로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보면 더 좋은 편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 이 물음표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보석 같은 편집 지면이 없었다면 전 이 작업을 못했을 겁니다. 저를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 동료분들의 지면에 감사하며 크로스오버 놀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 가벼운 패러디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장면이죠. 영화 달콤한 인생. 보스가 뭐 때문이냐라고 묻는,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라고 그 대사로도 유명한. 저희 한 12년 전쯤에 저희 부서에 이런 보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악한 보스는 아니었고요. 카리스마 쩌는 보스 같은 선배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뭐 때문에 편집하냐, 왜 편집하냐, 뭐 때문이냐 하고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진실 전달, 권력 감시, 정보 제공, 공익 기여, 사회 편협,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답을, 아니 진짜 너만의 생각, 너만의 이유, 너만의 철학이 뭔데? 그게 궁금하다. 근데 그 순간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내가 편집을 왜 하지? 난 어떤 편집을 추구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널리스트 출신 조지 오웰 작가가 있죠.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기자 출신이었고 작가가 된 이후에도 스페인 내전까지 참전해가면서 기자 정신으로 르포 문학을 썼던 작가였죠. 그래서 저널리스트 정신이 살아있는 작가였기 때문에 좀 새겨볼 만할 것 같아서 뽑아봤는데요. 조지 오웰은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를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욕망. 나 이만큼 잘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떤 지적 허영이 그런 거라는 거고요. 미학적 열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아름다움과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아주 진실되고 아름답게 글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 하는 재현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고, 역사적 동기.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젠가는 역사가 될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근거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정치적 목적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진보 좌파 쪽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자기가 생각하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데,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지난한 도전이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나? 책이란 물은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된다. 카프카의 유명한 말이죠. 뭐 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람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들은 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성과 타성을 깨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소통이 된다면 가장 힘 있는 소통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여기 답을 드릴 능력은 없는데 뭔가를 보고 있죠. 독자나 세상을 향해 이제 열려있는, 외부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창이겠죠. 구멍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 구멍 저편에 뭐가 있을까요? 그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이 눈이 얼마나 지금 긴장되고 몰입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느껴지죠? 이렇게 봤을 때와는 다를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편집은 구멍이 아닐까. 통로를 트는 거죠, 통로. 근데 구멍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밖에서 밖으로 열려있는 통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요. 너무 작으면 어떨까요? 제목이 가리키는 편집의 그 포커싱이 너무 작으면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보겠죠. 구멍이 너무 크면, 제목의 포커싱이 너무 넓으면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방대한 것들을 겉핥기로 다루는 것밖에 안 되겠죠. 구멍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거를 언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포커싱이 집중이 안 되니까 산만해지겠죠. 구멍을 맨날 같은 곳에만 뚫으면 저 반대편에 뭔가가 있는데 똑같은 구멍으로만 계속 보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같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구멍을 여기저기 바꿔서 뚫으면 입체적인 각도에서 다각적인 진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색깔 필터를 끼우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제 적소에 잘 색깔 필터를 끼우면 다채롭게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성복 시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어떤 드릴 같은 걸로 뚫는데 죽어도 안 뚫리던 게 바꿔 끼웠더니 어떤 그 매질과 딱 궁합이 맞았는지 시원하게 뚫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떤 편집자가 자기만의 페르세, 최적의 페르세를 들고 구멍을 뚫는 일이 아닐까. 저희 간단히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 실제로 받았던 편지를 이번 강연 때문에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20살 때 우연찮게 불특정 다수에게서 많은 한 50통 정도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좀 웃긴 일이 생겨갖고. 그랬는데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봤죠. 그 중에 49통은 관심이 별로 안 갔는데 딱 하나가 저한테 꽂혔습니다. 너무도 강렬하게 꽂혀서 그 이후에도 지금 2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때 느꼈던 그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의 독특한 자기의 진심과 색깔이 담겨 있었던 편지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편지에만 50통 중에 이 편지에만 답장을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독자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독자에게 편지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아마 불특정 다수에게 띄우는데 대부분은 답장이 없죠. 마음속으로 보고 넘기고 끝나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피드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는 없죠. 답장은 못 받아도 마음은 얻어야 하는 편지. 답신이 없어도 끝없이 발신해야 하는 편지. 그게 우리가 하는 편지 쓰기, 구멍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비유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편지를 전달을 해야 할까요? 아주 예전에 별자리가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냥 그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만 그냥 흩뿌려져 있죠.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별자리를 점과 점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갔죠. 실용적으로는 뭐 배의 항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인간의 문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이 혼돈 자체를 견디기 힘들고 두려워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신문도 편집도 뉴스의 혼돈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메뉴로 대접하는 이런 편집만 필요할까요? 근데 정반대의 편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팟 셔플에 사람들이 열광했었던 이유가 저 셔플 버튼을 터치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갖고 예상을 못했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그 기능인데요. 편집은 질서에서 혼돈, 변화, 뒤바꿈, 뒤섞음 이것도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요. 이종적 동정 단계, 이제 문영미라는 뭐 미국에서 계신 이제 경영학자인데 이종적 동정 단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동일함이 차별화를 압도적으로 지배. 차별화가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해당 카테고리 속 기업들은 중대한 위기다. 이런 상태는 저는 신문 산업이 지금 딱 이런 상태인 것 같은 생각도 주제넘게 해봅니다. 차별화를 주장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다 어떤 편집 방식이라든가 보도 방식이 너무 비슷하고 한번 의제의 설정을 누가 하면 우르르 다 따라가서 그냥 똑같이 그런 비슷한 방식의 보도만 쏟아지고요. 편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왜 다르게 하기를 주저하느냐. 사람들은 차별화의 수직축과 수평축이 있는데 수직축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엄두를 잘 못 낸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차별화를 한다면 그럼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퀄리티가 더 나아졌어?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에 차별화를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퀄리티의 수직축만 있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하고 엉뚱한 수평축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이 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차원이 다른 가치를 희귀한 뭔가를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시장을 강타한 아이디어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의외로 시장 조사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시장 조사를 해봤자 소비자들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지만 혁신 방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기업 내부에서 괴짜들이 그냥 치고 나가고 사고를 터트려 봐야지 그 중에 어떤 게 먹히고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되갖고 폭발적으로 히트를 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관련해갖고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다듬을 수 있을까에 대한 참고가 될 것 같은 이게 치피스 데니스라는 형제 경영학자, 심리학자 형제가 펴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상을 움직인 한 문장, 고금에 걸쳐 살아남은 메시지를 수만 개를 조사를 해본 결과 6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단순성,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는 거죠. 의외성, 반전을 주라는 거죠.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구체성, 막연하고 추상적인 걸 얘기를 하지 말고 콕 집어서 얘기하라는 거. 신뢰성, 어떤 근거가 있는 과학적 데이터나 아니면 권위 있는 기관을 밝힌다든가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감성적이고 스토리.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단하고 기발하며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 6가지 조건을 모두 같이 모범 사례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게 당시 그 스푸트니크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쏴갖고 스푸트니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때 순식간에 미국 사회를 단결시켜갖고 아폴로 유인 우주선을 먼저 쏘게 된 그 원동력이 된 그 멘트가 이 케네디의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킨다 라는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킨다 자체에 감성적이고 스토리가 다 녹여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허튼 말이 아니고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죠. 그리고 의외성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전략적 메시지를 만들려면은 이것저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고, 그래서 저 오늘 해보려는 게 이제 그 콜라보 시도인 건데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겠는데요. 여기서 저 최민수 독고 형제가 나오는데, 최민수가 시나리오 작가로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난 영화광이었는데 모든 영화 장면들과 대사를 다 외우고 뭐 이런 영화광이었는데 나중에 시나리오를 써갖고 막 영화제 상 휩쓸고 뭐 이제 격찬을 받고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떤 헐리우드 영화 한 장면에서 뭘 따오고 저 장면에서 뭐 따오고 여기서 촬영 기법 따오고 대사 따오고 온갖 수없이 많은 영화에서 다 가져갖고 짜깁기 모자이크를 했던,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모든 걸 다 인정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줘. 난 널 속인 게 아니야. 나도 내 자신한테 속은 거야. 모든 게 내 창작인 줄 알았어.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과연 이게 오리지널이냐 짝퉁이냐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겠죠, 물론. 폴 아렌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이중 영혼에 와닿는 것만 골라서 모아둬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작품은 진품이 될 것이다. 독창성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장리 꼬달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서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에디톨로지를 주창하는 김정은 문화심리학자도 지식의 시대는 가고 편집의 시대가 왔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지식의 시대가 갔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상아탑 논문에만 있던 그 지식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모두가 다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널려있는 지식들을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갖고 엮어서 자기만의 A와 B를 가지고 와서 A, B가 아닌 전혀 다른 C를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갖다 붙이기, 끌어오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예를 언급을 해봅니다. 시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시, 소설, 영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인환 문학평론가라는 분인데요. 시의 유일한 목적은 새로운 이미지이다. 시인은 익숙한 이미지들을 끊고 잊고 뒤집는 동안 사물들의 밀도와 깊이가 바뀌며 기억 속에 묻혀있던 몽상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들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에게는 둔중한 것에서 날카로운 것을 발견하고 단단한 것에서 무른 것을 발견하며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에 질서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익숙한 것들의 질서를 바꾸는 그런 편집지는 뭐 많겠죠. 저희 부서 선배가 옛날에 했던 제목인데 다 구죠, 구. 어마어마하게 큰 구와 아주 작은 구인데 그 두 개를 질서를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축구공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이번에 황현산 비평가의 시인의 공들인 작업은 저 보이지 않는 삶을 이 보이는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 마스크에 가려졌던 삶의 안부를 물어봤나요? 라고 이런 거에 해당하는 지면이 당신의 말이 보이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에 가려지니까 청각장애인들의 소통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투명 마스크 보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사인데 정말 시인처럼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얘들이 다 재밌습니다. 여럿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는 피아노를 인부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듯이 시인은 대상의 의미를 단번에 낚아챈다. 그러기 위해선 숨겨진 급소와 보이지 않는 손잡이를 찾아내 대상을 뒤집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은 이미 정신이다. 달리 말해 정신은 대상을 뒤집으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뒤집는다. 뭔가를 사물만 뒤집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념과 정신까지 뒤집는. 요때 한창 2m 안 지키면 어떻게 난리 난다. 거리두기 안 지키면 코로나 못 잡는다. 거리두기 지켜라. 계속 그런 식의 보도들만 나왔었는데 이거는 뒤집었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지키니까
자유를 주지 않냐. 우리가 2m만 지키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정신을 바꿔서 편집을 시인처럼 접근한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문학은 당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불가피를 고뇌해야 한다. 신영철 평론가의 말인데요. 당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도 좋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그 불가피, 함부로 진술할 수 없는 진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했을 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한국이냐 러시아이냐, 너 어느 쪽이야? 그 논란은 저는 이 제목 하나가 그냥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안현수의 불가피를 대변하고 있죠. 러시아도 한국도 아닌 그냥 얼음판일 뿐이다. 나는 뛰고 싶었을 뿐이다. 시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나를 통과하는 것이지. 어떤 식당에 가서 쇠고기국을 시키면 국이 다 식어서 나와. 그 국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 자체를 덮여놔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뜨겁게 있는 거야. 내가 차가움으로써 그 국의 뜨거움을 빼앗는다든지 밍밍하게 만들지 않는 것. 시인의 할 일은 그런 거라. 제목을 잘하면, 잘 뽑으면 차가운 것도 뜨겁게 덮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제목을 잘 못 뽑으면 뜨거웠던 기사와 기사 속 등장인물과 사건을 차갑게 식히거나 밍밍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모창 가수 너훈아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그렇게 이 사람 열심히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뭐 그렇게 미담이나 훈훈한 얘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집자는 정말 저 시인이 말한 그런 뜨거움으로 뜨거웠던 삶을 내가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로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 싶었기에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대상에 대해 절친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늘 미안은 여기서 아직 편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성복 시인은. 존재가 아직 편안하지 않다. 이 편집자는 아마 저 수전보일에게 되게 미안했고 세상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멋진 제목으로 그 절실함을 담아갖고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이제 화두들은 특별히 빨간색 질문으로 그 모든 물음표들 중에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겠는데요. 이성복 씨의 비유들은 세계라는 허구의 살에 정확히 칼을 찔러 넣는다. 아니, 이 비유는 그의 비유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비유는 칼처럼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처럼 찾아 들어간다. 그는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데 우리는 반성하게 된다. 언론이 감시 기능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비판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이 정도는 언어폭력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독한 제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요즘도 그렇고. 우리도 편집자들도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약해, 세야 돼. 임팩트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세게 뽑고 그러다 보면 어떤 그런 게 정말 칼침이 돼갖고 나오는 제목들이 좀 요새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좀 대안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반성하게 하는 제목, 칼침 아닌 침술 같은 제목, 이런 거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 지면은 물음표 지면입니다. 삶이라는 이 피할 수 없는 패배에 직면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패배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선해석의 커튼을 찢는 것이 소설의 존재 이유다. 여성들의 미투 폭로가 줄을 잇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아, 왜 그때는 말 못하다가 지금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왜 이제야?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편승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마 이 편집자는 항변을 하고 싶었겠죠. 뒤늦은 고발 아니다. 너무 오랜 통념이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지 못하고 있다가 폭발이 된 거다.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라. 통념과 편견의 선해석을 찢어버린 제목이 아닐까. 해밍웨이인데요.
어떤 사람이 해밍웨이에게 내기를 걸었답니다. 당신이 정말 훌륭한 소설가라면 적은 단어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어야 하오. 그리고 만약 10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10가지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6글 단어로 소설을 썼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건 시와는 다른 완전 여기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서도 감성적이고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빨아들이게 하고 흡입력 있죠,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뭐 무슨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됐나 온갖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건 단편 소설처럼 어떤 한 장면을 정말 소설적으로 잘 캐치를 해낸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진실을 담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단편 소설의 한 문장처럼 정말 그렇게 캐치를 해냈죠. 예전에 전인범이라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이유가 7만 원 특수작전 칼 예산 잘려 화가 났다라고 했더니 육군이 15만 원짜리 칼 예산 편성했는데 뭔 소리냐. 그거를 칼싸움이라는 요 한 줄로 압축을 해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딱 2단어인데 두 단어만으로도 어떤 소설 기법처럼 뭔가 서사를 담았죠, 저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름 휴가 위에 다이어트 하다가 빈혈이 많아졌다. 최근 사례도 이런 것도 있죠. 코로나와 통금 2단어만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들도 다 아주 간단 명료했죠. 단 2글자로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클레이 코트에 약한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가 나달한테 지고 난 그 경기를 담은 편집인데요. 흑. 너무 줄였나요? 근데 저는 너무 줄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줄일 수 없을 만큼 줄이면서도 담아낼 건 다 담아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엔 누구나 어느 정도 패스트 환자예요. 패스트를 코로나로 바꿔도 거의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마음병을 앓는 감염과 격리의 신인류를 진단하고 치유할 제목을 누군가가 뽑아준다면 그 제목은 불멸의 편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도전해볼 만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트 맥키라는 아카데미상 수없이 많은 그 각본가, 연출가를 배출한 시나리오 아카데미 운영하는 교수이기도 한데요. 가장 뛰어난 영화 시나리오는 모든 장면이 반전인 작품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Life is not data. 삶은 스토리로 기억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반전 있는 스토리를 엮는 법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요. 모든 장면이 반전인 영화라고 반드시 가장 좋은 영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건 하나의 극단적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어쨌건 제목에도 혹은 편집 레이아웃에도 반전을 심으면 전압이 흐르는 플롯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독일계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죠. 배달의 민족, 독일의 민족, 결국 독점의 민족 되나?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 갖고 어떤 이것 좀 예언적인 제목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반전이고 2단계에서 3단계 궁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을 제목에 심었던 아주 그것도 다단계 반전으로 잘 전개를 했던 것 같고요. 히치콕 영화 감독이 관객은 다음 장면을 예측하고 기대하지만 저는 거기에 도전합니다. 편집도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독자들의 예측과 예상 이거를 항상 깨려고 하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독자 관성을 배신하는 심리 게임을 해본다면 빙하가 녹자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구역이 점점 많아지니까 얼음에 가려졌던 그 지하자원, 천연자원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각국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획득을 하려고 몰려들어서 북극이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을 꼬집은 건데 이 제목 자체가 되게 좀 반전인 것 같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 영화에서 그 유명한 점프컷이 있죠. 한 장면과 한 장면을 이어붙이는 몽타주 기법으로 원시 인류들이, 유인원들이 도구를 발견을 해갖고 이 도구로 다른 부족 유인원들을 몰살시킨 후에 환희에 차갖고 하늘로 내던진 그 뼈다귀입니다. 무기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제 도구를 발견을 상징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음 장면에 바로 이 장면으로 이어진 우주선은 아니고 이제 영화상 설정으로는 지구 주위를 우주선 인공위성처럼 돌고 있는 핵무기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갖고 그런 디스토피아가 된 이제 그 미래 사회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런 기법을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신문 편집에서도 사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효과겠죠. 창조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실들을 변형하거나 발명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사람들과 사실들 사이에 그리고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새로운 관계들을 엮는 것이다. 자기적으로 뭐 뒤틀거나 뭐 꼬고 뭐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사물과 사람과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 그 관계들을 새로 엮어보는 것. 존재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엮어내는 몽타주. 저는 이거 보고 저도 모르게 하고 그 탄성이 너무 나왔었어요. 위에는 뭐냐면 독립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대한 그 제목이죠. 그 화면이고 이것만으로도 아주 제목을 잘 뽑은 편집 같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 두 장면의 만남으로써 새로운 관계가 태어나는 그런 몽타주 기법이 제대로 구현된 지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과 사진 혹은 비주얼과 비주얼만으로 몽타주가 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제목과 제목으로도 몽타주가 가능한데요. 충돌을 시켜서 제3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국회에서 막 여야 의원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경제는 마이너스 신기록, 2월 수출이 최악이다. 이 두 사안은 따로 있으면은 이런 효과가 전혀 안 나죠. 그냥 별개인데 두 개가 여기 충돌해서 빚어지는 강한 임팩트가 생기죠. 여당은 기업 규제 입법 드라이브, 정부는 기업 투자 6조 신석 발굴.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들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떨까 해봐서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업은 왼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이것도 어떤 몽타주 기법을 변형을 해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의 얼굴 같은 건 없습니다. 빛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윤곽 같은 것도 없어요. 빛과 그림자만 있을 뿐.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본 건데요. 해외 연출진들이 본 K 뮤지컬의 장단점, 명암에 대해서 빛의 선을 경계로 해갖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노래는 끌어올랐는데 감정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명과 암이고 그래서 이 제목에 맞춰서 여기서 좀 끌어올라야 되는 그 느낌을 수직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런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야말로 진짜 영화적이죠. 로봇이 삶의 동반자냐, 삶의 파괴자냐,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 파괴자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를 뺏는 위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경제적 접근에서 이렇게 다룬 기사인데 명과 암 그리고 여기 로봇 얼굴을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갖다 붙였죠.
그래서 효과를 잘 살린 지명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시간을 압축하거나 늘려서 구성할 수 있죠. 그게 영화가 하는 일입니다. 주로 어떤 기법을 많이 썼냐면 아주 긴박해갖고 뭐 지금 막 폭탄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죽을 것 같고 이런 위험천만한 서스펜스가 넘치는 시간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시간을 다루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째깍째깍째깍 폭탄은 터지려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밥 먹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또 똑같은 조금 있다가 뛰어오는 아이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긴장을 극대화하게 엿가락처럼 고무줄처럼 쭉 늘리는 그런 기법 혹은 확 줄여서 그냥 건너뛰는 기법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산악인 엄홍길의 한 생을 이걸로 그냥 원샷으로 끝냈습니다. 집이자 놀이터였던 산은 운명, 안나푸르나에서 겸허함 배웠고 히말라야 휴먼 원정대 영화로 남아. 이 산악인 엄홍길의 평생의 등정기를 이 한 줄로 꾸불꾸불 시간을 여기다 배치를 했죠. 공간과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한 사례가 아닌가. 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가 몰려가고 일어나는 변화를 이 한 장면으로 압축을 했죠. 요거는 되게 재밌어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요. 스탠리 큐브릭 영화 중에 그 샤이닝이라는 호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미로가 있고 요 안에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놀러 온 거죠. 공원같이 조성된 미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요 바로 다음 장면이 또 몽타주로 어떤 식으로 다른 장면이 이렇게 딱 붙냐면 이 아이와 남편의 그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의 남편이자 아빠인 주인공이 호텔 내부에서 아까 그 미로 공원을 본딴 축소 모형이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안 느껴졌던 으스스함이 이거랑 같이 보여주니까 갑자기 확 살아나죠. 이 장면이 생각나는 편집 지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맥락은 다르긴 한데 이 코로나 퇴치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미로식으로 표현을 해갖고 여기에는 이 공간을 시간으로 치환을 해갖고 이렇게 이 시간의 흐름에까지 여기다 녹인 그런 편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눈에 그러니까 시간까지도 지면한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까지도 압축해서 보여주는 힘. 소리가 들리면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이 보이면 소리를 삭제한다. 영화 잔다르크의 재판에서 화형당하는 장면. 흰 연기가 화면을 하얗게 만들고 중성화시킨다. 그 화면 뒤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튀는 불꽃의 격렬한 소리가 이어진다. 그 전까지는 여기 지금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화형대에 묶여서. 근데 이 전까지는 표정을 보여주다가 장작불이 올라와갖고 불타고 막 시작을 할 때 연기가 쭉 퍼지면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타타타탁 하는 그 불타는 소리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영상을 지우고 소리만 보여줬죠. 왜 그랬을까요? 음향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상을 채우게 하는 영상예술을 개척했다. 그러니까 관객이 상상을 하게끔 참여시키는 거죠. 아, 저 장면이 지금 얼마나 저 표정이 고통스러울까. 그걸 직접 안 보여주고 소리만 들려줌으로써 나머지 한 지각의 한 파트는 독자에게 맡기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러면 의미가 더 고정이 되지 않고 풍성해지겠죠. 이런 기법은 예를 들면 제목이라는 언어로 들려주지 않거나 혹은 비주얼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채워넣게 하는 비움의 편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장면의 모습만 보여주고 제목을 공란으로 둔다든가 제목만 해주고
비주얼의 전체적인 공간의 절대 공간을 비워놓는다든가, 그럼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여백에서 독자의 창조적인 어떤 개입, 이런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로 규정하는 순간 훼손될 수 있는 진실이 있는 경우, 이건 말로 도저히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제목은 침묵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실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빈 진실의 공간을 독자가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몽상 아닌 몽상을 한번 해봤고요. 다성음악에는 2개 이상의 성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다성음악만큼 민주적인 음악도 없다. 모든 성부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성음악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가 대표적인데요. 대위법적인 구성으로 나란히 가는, 그러면서도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성이 있는, 종속이 되는 게 아니고 부가 아니라 둘 다 주. 다성음악 폴리포니식 지면 편집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병렬 배치 갖고 제목을 같은 크기로 한다든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개도 둘 다 어느 하나를 곁다리로 끼워 붙이기가 싫었겠죠. 이 편집자는 둘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를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식의 다성음악식 편집을 했겠죠.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대등한 자격으로 울리는, 누가 이 도시를 이렇게 미세먼지 지옥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기사 3개를 병렬 배치한 거죠. 차이나? 혹시 나? 벗어나. 이거는 이제 대책은 뭐가 없을까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 기사를 가지고 다성음악식으로 묶을 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기사 하나로도, 제 동료가 한 지면인데요. 기사 하나로도 이런 다성음악식 편집의 얼마든지 가능한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49일째 최장 장마로 비가 끝없이 이어지니까 쓰레기 때문에 이제 삼중고를 호소하는 이제 그런 건데, 쓰레기랑 그다음에 복구 인력, 재난 예산은 없다. 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하나 확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한 제목거리가 없는 기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편집자는 어떤 똘똘한 한 놈을 제목으로 담기가 너무 약한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임팩트 있는 기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예 3분할을 해갖고 다 동등한 주인공으로 만들면 조금 더 이 똘똘한 주인공이 없는 거를 새 조연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더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적인 지휘자인데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서 흥분을 느끼게 하고, 코다 종결부를 향해 가는 거센 노도와 같이 휘몰아쳐 올라가는, 점점 빠르게 이윽고는 악기가 제소리를 못 내고 앙상블도 흩어져 버릴 듯한 스피드에 이르고 마는 격앙된 상태, 판에 박은 듯한 일상성 속에서 이러한 연주의 경험은 확 트인 해방감을 안겨준다. 클라이맥스 직전에 복선을 깐다. 게시부의 느리고도 웅장한 스케일, 곡이 움직이기 직전의 극도로 느린 템포, 음량의 극단적 억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산사태와도 같은 질풍노도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게 만드는 등 그의 마술과 같은 연주 표현을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서서히 끌어올려 가다가 어느 순간 화산이 터지듯이 폭발시키는데, 우리가 흔히 편집에서 말하는 임팩트라고 했을 때 임팩트 면에서 이분이 최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임팩트를 주는 대가인데, 문제는 혹시 이 지휘 기법처럼 거꾸로 차곡차곡 다져 올라가 어느 순간 산사태 같은 임팩트를 터뜨리는, 폭발시키는 편집으로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없을까? 사안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작은 원인들이 쌓이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경우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표현을 해본다든가, 얼마든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고요. 미 흑인 민권운동가 말콤 X의 재즈에 대한 말입니다.
너희 백인들은 악보대로만 연주하지만 우리는 즉흥 연주라는 창조의 힘이 있다. 양면 편집인데요. 이쪽 면은 족보에 대한 전통적인 족보에 대한 얘기고 이쪽은 신풍속, 쩐, 짱, 뮬러, 서촌 이것도 성씨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성씨들, 외국인 기화 외국인을 통해서 생기는 그거를 뉴 트렌드를 여기다가 담았죠. 만약에 이 사진을 이것처럼 우리 대칭 좋아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규격화로 배치를 했다면 이 지면이 살았을까요? 저는 이 규격 포맷을 파괴하고 악보 바깥으로 뛰쳐나가려는 재즈처럼 이런 식으로 혼란의 편집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택했고 결과적으로 이 깝깝한 느낌이 여기서 뻥 뚫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는 경험이 있다. 시적이고 불가사의한 영역으로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조차 복제가 불가능한 첫 키스, 자녀의 출산, 그 밖의 일회성 사건들이 그것이다. 재즈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영역에 속해 있다. 재즈의 실험이 반복되어도 절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재즈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음악이다. 이건 제가 최근에 편집하게 된 지면인데요. 괴짜 재즈 색소포니스트 프리재즈입니다. 재즈 중에서도 그냥 막 자기 스스로가 여기 보면 막 불어제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막 불어제끼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괴짜 김옥희라는 뮤지션인데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느낌은 강렬하게 주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앨범을 냈다고 하는 기사였어요. 단색화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껴갖고 자기가 그냥 받은 영감대로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을 무슨 원초적 에너지, 원초적 힘, 뭐 어쩌고 뭐 그렇게 뭘 해볼까 하다가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최선이다. 최소한에나마 전달이라도 하자 해서 공감각으로 엮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좀 자포자기 심정으로 편집을 했었고, 텔로니어스 몽크라는 재즈 피아니스트 얘기인데요. 이 제프 다이어라는 작가가 이 표현을 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선행하는 음에 깜짝 놀란 사람처럼 이어지는 음을 연주했다. 건반에 손가락을 댈 때마다 실수를 바로잡는다는 듯. 그러나 곧이어 건반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실수가 되어 처음의 의도대로 곡을 연주할 수 없으리라는 듯. 그의 손가락들은 항상 그 자신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게 가장 걸맞는 사람이 트럼프가 아닐까.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실수인지도 고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지면인데, 푸틴이랑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러시아가 대선 개입 왜 하겠나, 안 했다, 나는 FBI보다 당신을 더 믿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갖고 당시 또 집권 초기여갖고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히고, 지금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이제 아무도 안 놀라죠. 근데 당시는 저게 진짜 뭐 실수냐 고의냐 너무 엉뚱하다, 반역행위다 해갖고 미국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장면인데, 그 한 순간을 딱, 이게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있던 장면이라서 이렇게 기념공으로 받은 장면을 이렇게 툭 던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그래갖고 이거를 요 순간을 한번 좀, 요 묘한 순간을 그냥 이건 한번 포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베이시스트 찰스 밍거스라는 재즈 밴드 단원 중에 한 명이 흥미로운 솔로를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자 밍거스는 고함을 질렀다. 절대 다시 그거 하지 마. 왜 그랬냐면은 관객을 열광시키는 솔로 연주를 하면 다음번,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프레이즈를 반복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흥 연주자가 이처럼 유혹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재즈는 경직되고 만다. 순간의 열기를 포착하는 대신 오래전 끝난 공연의 남은 열기를 되살리려 하게 되는 것이다. 사골처럼 우려먹는다는 얘기죠. 평이 좋았던 연주를. 어떤 대체 불가능한, 재현 불가능한 순간의 열기를 잡아채고 생성 변화의 운동과 한 몸이 되는 편집. 복제를 하거나 박제를 할 수 없는 어떤 한 상황에 완전히
그 꿈틀거리는 그 순간과 한 몸이 되는 편집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뭉크의 절규는 뭐 너무도 이제 많이 패러디로도 쓰고 많이 콜라보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 절규를 만든 그 이유가 해질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핏빛의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때 나는 자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는 노을에서 핏빛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어릴 때 뭐 아빠도 죽고 가족이 2명이나 누나인가 또 뭐 죽고 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그런 음울한 세계에서 살아서 나중에 작품 세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공포를 표현하기에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 미술 기법을 차용하는 게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천 그 피트니스 센터 화재 때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 진짜 신문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색감이. 이 콜라보 기법을 경영학에 접목시키는 뭐 콜라보 전도사 한젠마 씨라는 분인데 함께만 있다고 콜라보는 아니다. 함께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결과 도출의 파트너십이야말로 콜라보다. 그냥 뭔가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건 콜라주지 콜라보가 아니다. 콜라보는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지면은 사람의 얼굴과 블럭을 레고 합쳐갖고 이렇게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낸 사례인 것 같고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이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어떤 사람들은 선한 미소다.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미소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해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해 보인다. 그런 해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도 미술 연구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반을 나눴을 때 오른쪽은 웃고 있는 거지만 왼쪽은 냉소하고 있는 입꼬리를 보면 특히 그렇다. 그래서 이거 그냥 순수한 웃음과 냉소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미로 결정되지 않고 계속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해석의 여지를 준다. 그래서 걸작이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복수의 진실이나 충돌하는 해석을 나란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샷에 뭔가 보여주는 편집도 한번 가능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물음표로 남겨둡니다. 광고인 중에 괴짜 광고인으로 유명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에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글재주 없으니까 그림으로 칼럼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면 두 면 통으로 달라고 했다. 이불 신문을 만들었다. 카피는 명료했다. 오늘 밤 누군가는 이 신문을 이불로 써야 합니다. 이 양면 지면에다가 그냥 이 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밤 누군가는 이 신문을 이불로 씁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뭐 노숙인을 위한 성금 모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자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킴벌리 클라크사의 생리대 잡지 광고인데요. 이만큼 두꺼운 잡지 왼쪽 면에 카피는 그들이 정의하는 얇음. 이거 얄팍한 오른쪽 면에 카피는 우리가 정의하는 얇음. 그리고 얇은 쪽 면 하단에 코텍스 울트라신 팬티 라이너라는 제품명으로 마무리. 이렇게 이 잡지 자체의 두꺼움과 얇음을 크리에이티브 매질로 활용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엘리베이터. 문 닫힐 때 아동학 폭력 상황이 드러나는 엘리베이터라는 그 열고 닫히는 운동하는 매체의 특징을 살린 광고인데요. 우리도 종이신문이라는 매체 물성이 있잖아요.
얇거나 두껍다, 가볍다, 펴면 넓다, 구겨진다, 찢어진다, 칼이나 가위로 잘 잘린다, 물에 젖는다, 액체를 쏟으면 번진다, 불에 잘 탄다, 표면이 평평하다, 돌돌 말 수 있다, 나누거나 이어붙일 수 있다, 양면 인쇄를 한다, 공간을 전체 또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많은 물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디까지 파격적인 실험으로 어디까지 활용을 해봤나, 독자와의 소통 전략을 짜면서 얼마든지 많은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경우도 그래서 가장 긴 총선 비례 투표용지인데 이게 이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라는 거랑 딱 맞아떨어지죠. 실물 크기로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매치가 잘 되고 그래서 더 생생한 거고요. 이거는 팩, 마스크팩 얘기인데 이 지면 공간 전체가 팩이 돼버린 거죠. 종이 지면, 평평한 종이 지면을 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편집 사례겠고요. 이거는 브렉시트 오늘 운명의 날. 남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것도 종이 둘을 어떤 칼로 도려낸 듯이 나누고 그 안에 누군가가 숨어있는 듯한 효과를 종이신문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효과를 냈죠. 이거는 말았죠. 신문을. 60주년을 맞은 한 신문에 미래를 얘기하자. 자, 박웅현이라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요. 뉴욕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크게 감탄했던 것은 광고들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사람들 가슴속에 기분 좋은 느낌으로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을 만큼 가볍다는 겁니다. 가치를 말하면서 설교까지 한다면 광고는 실패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언론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꼭 같지는 않지만 어떤 가치를 말하면서 설교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효과가 잘 안 먹히지 않을까. 특히 궤도성 기사 우리 많이 쓰잖아요. 뭐뭐 합시다. 뭐뭐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의. 근데 설교스럽지 않게 독자 가슴에 사뿐히 내려앉게 할 편집 방법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물음표인데요. 관련해서 저를 반성하게 한 지면을 한번 꼽아 본다면 제가 한 지면인데 당시에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비극이 계속 나서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고 당시 우리 편집 회의에서도 세게 가자. 사람들한테 아주 세게 경각심을 크게 주도록 좀 강하게 가보자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효과가 뭐 좋았다는 말도 있고 뭐 그랬긴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건 뭐 통과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마술 혹시 아시나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메라 조작도 아니고 화면 조작도 아니다. CG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자유의 여신상에 어떤 변형을 가하거나 장막을 씌우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밤에 마술 스탠드, 자유의 여신상 앞에 특설 무대를 만들고 거대한 폴대를 세워갖고 장막을 거둔 상태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걸 보여주고요. 장막을 내렸다가 잠시 후에 장막을 다시 거두니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술사 본인과 관객들과 카메라 세트와 그 모든 있는 특설 무대 전체가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고 원래 이쪽에 있던 자유의 여신상이 특설무대 전체가 회전을 하니까 나중에 장막을 걷었을 때 이쪽에 있었던 거니까 여기 안 보이는 거죠.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마술 같습니다. 크게 판을 한번 뒤흔들어 봐라, 바꿔봐라. 크게 판을 움직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꼴찌라는 예상 뒤집어 버려. 뒤집는 편집은 사실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너무도 흔해진 편집이기도 한데 저는 이 편집에서 되게 박수를 쳤던 부분이 무릎을 쳤던 부분이 요게 포인트 같아요. 이게 이 조의 16강 진출 확률인데 뒤집었더니 우리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치스러운 마술 같은 지면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은결 마술사가 말하는 마술은 이겁니다. 당신이 태어나 처음 첫눈을 봤을 때를 생각해보라. 아니면 처음으로 산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그게 당신이 본 첫 마술이다. 마술은 기술도 속임수도 사기도 아닌 꿈이다. 마술은 꿈이라고 그럽니다. 꿈. 제가 이은결 마술 한번 가서 라이브로 딱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어떤 동심, 어린이로 돌아가는 천진난만의 세계, 잃어버렸던 꿈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마술들이 좀 감동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처음 첫눈을 봤을 때라든가 산을 붉게 물들인 노을을 그런 태초의 경이감을 선사하는 마술 같은 편집, 순수의 꿈을 일깨우는 편집 방법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술이 필요한 때 가수 W.N. 웨일의 랩 가사 중에 걱정하는 걸 걱정하지 마.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명확한 것을 하면 항상 지루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잘 안 보여도 흐릿해도 흥미로운 걸 찾아가보자. 그러자면 결국 자기 안에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카소가 한 말인데요.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 피카소 창작의 절정에 쏟아낸 작품들이 자기가 말한 그 40년이 걸려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창조적인 사람은 상상력의 비포장도로를 자유질주하는 어린아이가 아닐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다시 보기. 자, 아까 그 어린아이가 누구 있는 오줌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폴 아렌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촉촉하고 시원하고 후련하고 통쾌한. 자, 멀리까지 달려왔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어린아이를 다시 찾는 것. 편집은 결국 자기 찾기 놀이가 아닐까. 결국 그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고 뻗어나가고 확장을 하지만 결국에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건 자기 자신, 자기 발견. 근데 이 자기는 예전에 탈주와 확장을 하기 이전의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겠죠. 새로이 발견된 자기겠죠.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 다른 편집지면,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과 접속을 하고 접촉을 해갖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된 업그레이드된 자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 글로.
트인 구멍을 통해 독자가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 편집자가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 편집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독자. 독자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편집자. 만나는 지점인 거죠. 소통 지점. 나로부터의 탈주와 너에게로의 확장 끝에 결국 마주치게 되는 건 새로이 발견된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이. 순례를 도와주고 순례를 바꿔줘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놀이. 편집자인 나는 너의 독자로. 편집자인 너는 나의 독자로. 편집자끼리도 자리를 교대하며 구멍을 들여다보는 역할놀이. 그러면서 서로를 바꿔주고 가꿔주고 키워주는 놀이. 함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놀이. 편집은 그런 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함께의 힘이라는 거는 참고로 49대 편집기자협회 신인섭 회장님의 모토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